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돌아온 승자와 방아입니다. 날씨가 이제 너무 추워져서, 겉옷을 필히 챙겨야 될 날씨가 도래했습니다. 이 겨울이 성큼 다가왔는데, 아직도 모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려 5방을 물렸습니다, 모기한테. 이 추운 날에.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요즘인데, 또 이번 이렇게 추워질 때쯤이면 또 생각나는 게 있죠. 바로 노벨 문학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명색이 독서 팟캐스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2025년도 노벨 문학상을 타신 이름이 어렵습니다. 크리스너 호커이 라슬로 작가님의 책을 저희가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복치기 족치기도 아니고 홈런머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기념하고자 저희가 한 회차를 할애해서 이번에 그 라슬로 작가님의 책 한 권을 같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또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해야 됐기 때문에 대표작인 사탄탱고는 400페이지 정도 되는 아주 기나긴 책이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페이지 수가 적은 라스트 울프라는 작품을 저와 또 방아님이 읽어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방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본격적으로 이제 라스트 울프에 대한 책 얘기를 나누기에 앞서 우리 라슬로 작가님에 대해서 살짝쿵 이제 설명 아닌 설명을 하자면 이제 라스트 울프 책이나 뭐 다른 책들은 모르겠어요. 이 책 끝에 이제 라슬로 작가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제 지은이 크리스너 호르커의 라슬로 작가님은 1954년 헝가리 줄러에서 태어나셨다고 하고요. 부다페스트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하고 독일에서 유학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후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그리스, 중국, 몽골, 일본,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 체류하면서 작품을 써오셨다고 해요. 헝가리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불리고 보골, 멜빌과 자주 비견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작가죠. 수전 손택은 그를 현존하는 묵시록의 문학의 최고의 거장으로 일컫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또 이 묵시록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했는데 이 묵시록의 뜻이 뭐냐면 신약 성경의 마지막 권, 예수의 재림과 천국 도래 및 로마의 멸망 따위를 상징적으로 예언한 이제 그 성경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크리스너 호르커이는 자신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종말론적 성향에 대해 아마도 나는 지옥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독자들을 위한 작가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작가님이 또 독특한 게 영화 감독 벨라타르, 미술가 막스 뉴만과의 협업을 통해서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관을 또 확장시키고 있으시다고 해요. 이제 주요 작품으로 사탄탱고, 뭐 저항의 멜랑콜리, 뭐 전쟁과 전쟁, 저 아래 서왕, 라스트 울프, 뭐 세상은 계속된다 등이 있다고 합니다. 상도 엄청 많이 받으셨어요. 이번에 뭐 노벨 문학상을 타시긴 했지만, 뭐 맨부커상, 뭐 내셔널 북 어워드 번역 문학상, 뭐 유럽 문학상, 뭐 이렇게 많이 타셨고 매년 유력한 노벨 문학상 후보로도 거론된다고 이제 나왔는데 2025년도에 드디어 타신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단하신 작가님의 작품인 라스트 울프 읽어보았는데 방아님 네. 어떠셨나요? 그냥 이렇게 너무 갑작스럽게 들어오는데? 아니, 저는,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되게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좀 답답했어요. 일단 너무 책 페이지가 꽉꽉 채워져 있어가지고, 말 맞네? 이 생각이 일단 좀 들었고, 근데 확실히 이 문장들이 주는 무게감이랄까요? 또, 문장들뿐만 아니라 뭔가 이 내용 자체, 그리고 말하는 그 왜 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정말, 진지하고 좀 무거운 작가구나라는 저는 일단 인상을 좀 깊게 받았고, 왜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지 알 것 같다는 거의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래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구나. 받을 만 했겠다. 오랜만에, 그러니까 제가 외국 작품을, 요즘에 나온 외국 작품을 안 읽거든요, 별로. 이런 나를 좀 반성하게 되는, 반성의 시간을 좀 제게 안겨주었던 책이었던 것도 같아요. 이 책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살짝쿵 하자면 이제 저는 한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배송받아서 보고 싶어서 종이책으로 이제 구매를 눌렀는데 갑자기 예약 판매로 확 변하면서
이제 무기한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 도래를 하는 바람에 저도 이제 방아님처럼 이북으로 이 책을 읽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독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예전에 한번 얘기를 슬쩍 했던 게 이제 이북으로 책을 읽으면 집중이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이북 리더기도 뭐 사서 지금 읽어보지만 좀처럼 이렇게 집중이 되긴 힘들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거뿐만 아니라 이 또 글을 읽으시면 알겠지만 또 방아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꽉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숨 쉴 구멍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독자란 감옥에 갇혀서 읽는 것 같아. 그냥 읽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종이책으로 읽었을 때 느낌은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좀 다르긴 할 것 같거든요. 종이책으로 읽으면. 아, 똑같을 것 꽉 같은데요? 들어, 근데 꽉 들어차긴 하겠는데, 뭔가 네. 종이책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넘기는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음, 뭔가 갑갑한 느낌이 저는 오히려 덜 드는데, 이게 네. 이북으로 보니까 거의 뭐, 꽉 그냥 아주 그냥 딱 음, 이런 느낌으로 그냥 읽혀져가지고, 진짜 숨이 턱턱 막히게 읽었다. 근데 음, 이런 느낌을 제가 또 예언자의 노래라는 책을 읽었을 때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내용 자체도 숨이 턱턱 막히는 내용이긴 했는데 그것도 이제 완전 꽉 들어차 있어요. 뭐 말을 한다 그래서 쌍따옴표가 있고 막 쉴 틈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쭉 문장이 이어진단 말이죠. 근데 이 책도 이제 라스트 울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도적으로 한 문장으로 읽히기 위해서 맨 끝에 이 소설 맨 끝에 점 빼고는 다 쉼표예요. 그러니까 음. 문장이 분명히 나눠지는데도 다 쉼표잖아요. 그래서 와 읽는 내내 이거 쉽지 않다. 이거 진짜 쉽지 않구나.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 책이 일단 예, 두 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쵸 이제 그쵸 예, 헤드먼이라는 작품이랑 라스트 울프라는 작품 두 개인데 음. 말씀하신 그 작품은 라스트 울프고 맞아 헤드만이랑 맞아요. 소설은 그렇진 않아요. 네, 맞아요. 네. 헤르먼은 안 그러고 이제 앞에 있는 라스톨프가 그런데 그래서 쉽지 않았고 또 이렇게 그 라스톨프 안에서 또 보면은 헝가리에 있는 뭐 이렇게 펍 술집에 아마 독일인 것 같아요. 예. 음. 독일. 그 헝가리가 아니라 독일인데 보니까 이름도 되게 어려워. 아무튼 슈바이슈바인. 슈 뭐 아무튼 너무 슈바이슈바인이 예. 바 슈파 이름인 것 같고, 슈파 슈파 네. 슈바인이 이제 바 이름. 네. 그리고 슈턴브루크가 아마 예. 술 이름인 것 같아요. 네. 맞아. 슈턴부르크가 술 이름이고 슈파 슈바인이라는 이제 그 바에서 이제 뭐 술을 마시면서 바텐더랑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화자가.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보면 이제 짝대기 그어져 있고 그 안에 이제 헝가리 바텐더. 헝가리 바텐더는 맞나? 아무튼 그 맞아요. 바텐더 그러니까 그 바텐더가 헝가리야. 헝가리 사람이어서 내가 헷갈렸어. 그 헝가리 사람의 바텐더가 얘기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와 이게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화자가 음. 겪은 일련의 사건과 상황 이것도 어려워요. 이름이 엑스트레마두라 엑스트레마두라에서 겪은 사건과 이 지금 현재 이 펍에 앉아가지고 바텐더와 얘기하는 이 사건이 이제 평행선상을 이루면서 이 소설 전반적으로 나오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읽으면서 저도 느꼈던 게 그 문장이 주는 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설을 제가 많이 읽은 것도 아니고 사실 지금까지 읽었던 건 주로 현대소설이라고 하는 젊은 작가들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었을 때 상황과 사건이 주는 힘들이 더 있었는데 이거는 사건도 사건이고 상황도 상황이긴 해요. 좀 무거운 상황이긴 하죠. 근데 그 문장이 주는 그 무게감이 진짜 다르다. 그래서 이제 이북에 이제 형광펜을 칠 수가 있잖아요. 꽤나 많은 문장을 형광펜을 칠했습니다.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또 진짜 웃긴 게 진짜 어렵고 육중한데 글이 재밌던데요, 저는? 그쵸. 그래서 우와, 재밌다. 우와, 이런 이야기가 다 있네? 이러면서 진짜 읽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제 라스트 울프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제가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하고자 하면서 이 몇 가지 적어왔는데 이제 키워드를 제가 적어 오긴 했어요. 그래서 불편함, 좌불안석, 뭐 바텐더, 늑대, 폭력 막 이런 걸 적어왔는데 저는 이 라스트 울프를 보면서 통역사가 왜 이렇게 웃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통역사가 자기 할 일을 너무 못해. 우느라 통역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나 보면서 아 저거 직무유기 아니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통역사만 기다리고 있는데 우느라 통역을 못하니까 막 답답해하고 되게 화가 나고 짜증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되게 그게 뭐 유쾌하게 쓰시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작가님은. 웃기려고 한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약간 웃기더라고요. 그 상황 자체가. 되게 다루고 있는 사건에 비해서 그 상황이 조금 어이가 없달까? 그 통역사의 울음으로 인해서 통역이 안 되는 그 상황이. 근데 이것 또한 뭐 다른 의미가 있긴 하겠죠. 근데 단편적으로 딱 그 상황 봤을 때 전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키워드에 통역을 적어놨고 거기에 온전치 못한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뭐 이런 키워드도 이제 떠오르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약간 저는 이제 글을 읽으면서 취한 듯한 느낌이 들긴 했거든요. 이 화자가 약간 취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약간 횡설수설하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철학자가 맞고 교수가 맞는지도 전 궁금했어요. 맞죠? 맞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약간 염증을 느끼고 그런, 여기 보면은 이제 그런 소리를 자꾸 하잖아요. 나는 막 이제 심각하게 그만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생각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뭔가 철학이라던가 현대의 그런, 저는 엄청 크게 보자면 문명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염증이 나고 좀 지친? 어떻게 보면 은퇴한? 그 자기 일을 그만둔 그런 철학자, 철학 교수라고 되어 있던 것 같긴 한데. 교수인 것 같아요. 약간 이제 할 일 없이 이제 그래서 바에서 술이나 마시잖아요. 음, 알바로 교정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러면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뭐 300유로라고 하나요? 뭐 그 정도 받으면서 이제 교정일 하면서 그러니까 하루 벌고 하루 먹고 그러니까 술 마시러 다니고 침 찍찍 뱉는 거리 거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이게 300유로도 이제 얼마인지가 이제 가늠이 좀 안 되잖아요. 이제 환율에 따져서 또 얼마인지 또 확인을 해봤더니 49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선이더라고요. 이 300유로가. 그러니까 한 50만 원 돈 가지고 이제 사는 거죠. 이제 50만 원 돈 가지고 술 마시러 다니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바텐더랑 얘기하고 이러고 이제 다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 라스트 울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늑대가 쓰러졌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이제 이메일을 받고 뭐 이 엑스트레 마두라라는 곳으로 가면서 이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 소설은 사실 크게 얘기하자면 줄거리가 간단하긴 해요. 그러니까 줄거리만 따지자면 사건과 줄거리만. 그러니까 그 마지막 늑대가 이제 쓰러진 그거를 이제 확인하려고 가는 어떠한 여정과 이제 그냥 그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바에서 이 바텐더와 얘기하는 그 순간이 중첩된 그 정도의 줄거리인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느꼈을 때는 이 마지막 늑대가 쓰러졌다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이게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걸 내포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방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저야말로 이제 그걸 묻고 싶었는데, 예. 예. 여기서 늑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하나의 문명이 사라졌다라고 느껴졌어요. 한 세대가 갔다? 그런 느낌? 이 마지막 늑대가 쓰러졌다라는 표현이 하나의 세대가 사라졌다. 근데 그 세대가 이 늑대의 어떤 특성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한 곳에 무조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암컷과 수컷은 계속 끊임없이 그냥 하나의 부부이면 이제 그 부부가 끝까지 가야 되는 어떠한 그런, 뭐랄까, 정의감이라고 해야 되나? 정의감은 좀 그런 것 같고, 그런 이제 결속되는, 결합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제 그런 이제 뭔가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문명, 어떠한 세대가 이제 끝났다라고 느껴졌거든요, 저는. 이 늑대가 쓰러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그 개화기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봐서도 약간 그런 느낌이 전 들었거든요. 방아님은 개화, 어떠세요? 개화기? 개, 네, 개화기. 음, 엑스트레 마두라를 가면서 이제 교수님께서 그 개화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음, 바란다. 막 이렇게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봤을 때, 약간 이 늑대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런 게 아닐까. 한 곳에 토착되어 있는 이제 무리 음, 생활을 하는 종족이잖아요.
생명체들이고 그래서 그런 거가 이제 문명하고도 흡사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했죠.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긴 한데, 전 조금 더 넓게 보자면, 그냥 일종의 그런 자연 혹은 생명성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이름이 되게 어려운데, 엑스트레 마두라가 불모지 같은 좀 그런 느낌이잖아요? 뭔가 황량하고, 뭔가 좀, 그쵸. 뭐라 해야 되지? 좀, 사막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뭔가 그런 느낌? 이 글에서 나온 걸 이제 좀 차용하자면 상수리 나무만 있다고 나와요. 응, 근데 응, 상수리 나무를 우리가 찾아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 어린 왕자 바오밤 나무 같은 그런 느낌 비슷해요. 응, 응. 근데 이제 어린 왕자 바오밤 나무가 있는 걸 생각하면 그거 딱 하나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되어 되게, 있는 것 그니까, 같아요. 막 되게 황량하고 되게 좀 건조하고 이런 좀 전 느낌을 받았는데, 이제 뭔가 그렇게 없는 도시에서 늑대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활개를 치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또 제목이 라스트 울프니까, 마지막으로 남은 자연성이나 생명성 같은 느낌도 좀 들었고, 근데 보면 우리 이 사람들이 어찌됐든 간에 죽이잖아요, 이 늑대들을. 그래서 늑대들을 죽이고, 결국 한 마리인가 두 마리 남았는데 이제 그거를 누군지 몰라도 정확하게 늑대를 안 죽이려고 막 좀 도와주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음, 음. 이 내용상. 근데 결국 이제 차에 치여 죽잖아요. 암컷이 새끼를 벤 채로 차에 치여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 게 뭔가 그러니까 차라는 것도 우리가 그게 물론 약간 불모지긴 하지만 여기 길을 그냥 닦아서 내어버리는 거니까 내어버리고 거기서 뭔가 운송을 하면서 이동시키는 거 그거 자체가 뭔가 좀 저는 이걸 파괴한다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근데 이 파괴하는 어떤 일종의 선인 거고 도로라는 거는. 근데 그 선 위에서 그 차에 이제 치여 죽었다. 그런 거 자체가 우리 인간 안에도 우리는 생명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것, 우리 인간 자체에 대한 생명성에 대한 말살 가치도 느껴졌고, 그게 우리 자연을 대상으로 한 그런 살해 가치도 느껴졌고요. 그래서, 근데 그 두 개가 분리될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왜냐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자연의 일부니까, 인간도. 그래서 늑대라는 거는 결국 우리에게 남은 어떤 양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런 거에 비추어 봤을 때.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우리가 스스로 죽였다. 그것도 그 어떤 그 새끼도 죽은 거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그 광고 문구로 쓰는 동말농적이다라는 말이 그 장면, 새끼가 되게 또 처참하게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그 차에 깔려서 죽었나? 뭐 아무튼 태아가. 그런 걸 보면서도 그 뭔가 희망을 좀 짓밟는 듯한 느낌도 있고 약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 양심 혹은 자연 그리고 인간 내부에 있는 어떤 그런 생명성들에 대한 것이 늑대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죠, 맞죠. 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이 바텐더는 되게 시큰둥하게 듣잖아요. 그냥 음. 뭐 술 취한 어떤 한 진짜 진상 손님의 하소연? 푸념처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듣는단 말이죠. 예. 그리고 심지어 저는 여기 이 도시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독일의 어떤 도시인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좀 현실감 있게 왔거든요. 그 마약 딜러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 동네 같은 거야, 좀. 우리 동네는 아니긴 한데, 내가 사는 곳에 그, 역도, 기차역도 좀 그렇거든요. 여기 이상한 음. 사람들 좀 있고. 약간 그런 느낌도 또 떠오르면서, 되려 저는 그 독일의 그 엄청 문명화된 도시, 그리고 그 거의 엄청 북적북적 거릴 거고, 되게 북적북적 거리고 있고, 마약 딜러도 있고, 바텐더도 열심히 뭐, 시큰둥 하긴 하지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전 되려 그 아무것도 없는 에스트레 마두라라는 도시가 더 생명력이 있게 느껴졌어요. 오히려. 물론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되게 황량하긴 하지만, 되려 거기서 뭔가 꿈틀거리는 어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물론 모든 사건들이 거기서 진행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이게 조금 역설적인 느낌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방금 하신 말씀에 좀 첨언을 하자면, 이제 독일에 있는 그 펍에서 막 유행가 같은 게 나오고 해가지고, 뭐, 무스타파 산달과 타르칸의 노래가 나온다 해서 제가 그걸 한번 유튜브에 쳐서 들어봤는데,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의 느낌으로 따지면 거의 뽕짝이에요, 뽕짝. 진짜 그냥 정신을 빼놓는 그런 비트인데, 그러니까 겉보기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뭐 뜻도 없고, 그러니까 이 도시가 진짜 겉보기에는 좋을지언정 그냥 뭐가 없는 거지. 다 소갈매리 없고 다 침만 뱉고 사는 거야. 끈적거리는
그 거리를 밟고 다니면서. 근데 이제 되러 이제 에스트레 마두라라는 여기는 상수리 나무가 제가 그것도 한번 이미지를 쳐서 봤지만 진짜 크고 이 밑둥보다 위에 이제 가지가 더 넓어요. 포진이. 그러니까 거의 뭐 이 밑에 뿌리는 약간 작을지언정 위에 가지가 엄청 나서 그 초록색 잎이 무성하거든요. 그 나무가 진짜 단 한 그루만 있어도 되게 뭔가 그 주변마저도 생생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나무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렇게 사람 많고 유행가가 들리는 거리보다도 그냥 그런 나무 하나 있는 그 엑스트레 마두라가 좀 더 진짜 생명체가 있었던 곳처럼 저도 느껴지긴 했거든요. 이제 늑대들이 음, 다 사라지긴 했지만 음, 이제 마지막 남은 그 늑대는 아까 전에 어떻게 됐나 했는데 저도 이제 적어놓은 걸 보니까 수컷이 이제 포르투갈로 떠났다고 맞아. 이제 예측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1993년도에 아니었던 걸로. 왜냐면 걔가 이제 죽어 있는 거를 확인이 돼가지고 뭐 음, 그런 식으로 이제 판정이 났다라고 이제 끝에 부분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되게 이 라스트 울프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늑대에 어떠한 거를 집어 넣어도 사실은 다 맞아 떨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예를 들어 뭐 방금 이제 방아님이 얘기하신 어떠한 자연, 진짜 뭐 기후 위기의 어떠한 그 상황을 대입해도 되고 아니면 정말 그 불타던 교수 시절에 그 화자가 교수 시절에 생각했던 그런 철학적 사고들과 어떠한 사상들이 들끓는 그런 시대를 집어넣어도 그 늑대에 그래도 말이 되고 그러니까 정말 늑대라는 게 그냥 진짜 그 자체로 그냥 정말 아우 하는 그 늑대 자체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정말 모든 거를 다 집어넣어도 말이 되는 그런 그리고 이게 보면 또, 그냥 크게, 대략적으로. 늑대가 자연이라면 어떻게 보면 물질 문명이 이제 자연을 죽인 건데, 이 물질 문명을 이룩한 거는 결국 이성이란 말이죠. 철학이란 건 결국 이성의 작용인 거잖아요. 이성의 활동인 거고. 왜냐면 철학은 결국 논리로 만들어지는 거고, 뭐 이쪽으로 일을 했던 사람인 것 같고, 생각을 한다는 건 결국 이성을 발휘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기에 물렸다는 게, 그걸 다 반추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늑대의 죽음이 물론 이제 이 소설 속에서는 늑대의 죽음이 어떤 사건처럼 발생이 되지만 늑대의 죽음으로 표상되는 그런 우리의 다연성, 말씀드렸던 생명성의 말살이 결국 이 아저씨의 그 리액션으로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 아저씨는 되게 염증이 나고 이제 생각을 안 할 거고 되게 그냥 망가진 사람처럼 스스로도 생각을 하는데 그게 생각 때문이었다는 건 결국 우리 이 시대에 대한 표상과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 이 사람한테 담겨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질린 것 같은 느낌? 작가의 태도랑도 다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잘은 이 사람, 아니, 이 사람을 제가 그래서 저도 읽고 좀 찾아봤는데, 뭐가 없어요. 한국어로 찾아보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논문을 찾아봐도 뭐 별 거 없고, 내가 못 찾은 거겠지만. 아, 그래서 좀 답답한데, 뭔가 인터뷰를 해도 뭐, 헝가리였네, 모르니까. 그래서 좀 답답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진짜 살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도. 실증이 나고 염증이 난 상태로 불만투성이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닐까? 라는 의혹을 일단 좀 한번 품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은 많이 들었고 제가 읽으면서도 저도 약간 아우 했던 부분이 실제로 이 환자도 막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막 이게 이제 뭐 정확히 제가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걸 막 기사를 막 찾아보고 난리가 나. 그러니까 뭐 말만 하면 안녕하세요만 하면 안녕하세요 그래요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환대하고 막 너무 따뜻해. 그러니까 이 화자가 막 미쳐버리는 거야. 나는 아무 생각도 없고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내 말에 모두가 움직이니까 이제 돌아버리겠다 막 이런 상황이 도래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도 이제 저도 이제 독자로서 이입을 해서 보니까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이 세상이 약간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이 화자가 이제 작가의 대변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이 작가도 어디 가서 안녕하세요만 해도 이제 와 마슬로가 얘기한다 묵시락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뭔 말을 못 할 거 아니야. 햄버거가 좋아요. 그냥 햄버거 좋아하는데 괜히 아 치즈버거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아 그 암컷 소에 대한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이러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그런 느낌마저 저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들에서 이제 작가의 어떤
그 진짜 실제 삶 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 답답함과 그 옥죄어 오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되게 보면서 아 라슬로가 약간 이런 입장이겠구나. 어디 가서 좀 그냥 진짜 실없는 농담도 좀 하고 싶은데 괜히 농담 한번 잘못했다가 막 사람들이 막 그 뜻이 뭘까 이러면서 막 논문 내고 할까 봐 말도 잘 못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죠. 약간 그런 느낌이 많았죠. 이 라스트 울프를 보면서. 근데 진짜 생각보다 많이 짧지 않으셨어요? 네, 책이 원래 짧은 걸 알고 읽지 않았나요? 우리가 원래? 근데 약간 더 생각보다 더 네. 짧게 느껴졌어요. 저는 읽으면서. 이게 약간 쉼표로 다 돼 있어서 그런가? 이게 생각보다 더 빠르게 읽혀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아, 맞아. 이것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 문장 있잖아요. 어찌 됐거나. 물론 진짜 한 문장이 아니긴 한데 이게 실제로 그 보면은 문장이 끝나긴 하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억지로 심표로 이어붙인 느낌인데 물론 원문은 아닐 수도 있죠. 원문 그 자기가 이 양반이 뭐 어떻게 썼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치, 그치. 네, 뭐 근데 뭐 공식적으로 한 문장이니까 어찌됐든 네. 왜 한 문장을 썼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자님은? 저는 이게 이제 처음 얘기를 했는데 취한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 사람이 어찌됐건 지금 상황이 바에 앉아서 바텐더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 항상 바에 가면 뭘 해요? 술을 마시죠. 근데 네. 우리가 술을 마시면 저는 항상 드는 생각이 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그리고 또 끊질 않아. 그러니까 취한 사람은 자기 말을 끊질 않아. 그래서 그냥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음, 내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아이 들어봐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아이 들어보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저는 생각을 음,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뭐, 더, 뭐, 이유가 있다. 더 다른 뭐가 있다. 있겠지만, 저는 일단은 그냥 이 사람이 취해서 하는 그런 얘기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걸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죠. 저도 이걸 되게 고민을 했는데, 솔직히 잘은 모르겠고요. 아마 약간 말씀하신 거랑 연장선인 것 같아요. 그, 취했다는 그거랑. 약간 이 사람은 좀 제3의 위치로 나아가고 싶었던 거 아닐까라고 생각도 해요. 약간 좀 무너진 사람이고, 그냥 염증을 느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확실히 그 독일의 그 도시 같은 사람은 아닌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 엑스트라 마두라 여기에 완전히 속해 있는 사람도 아닌 거잖아요. 거기서도 또한 이방인인 거고. 이 중간에 있는 회색 지대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이 둘 사이에 어디에도 제대로 속하지 못한. 왜냐면 보면 이 헝가리 바텐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헝가리이고 동향 아닙니까? 보면 되게 시큰둥하고 진짜 싸가지가 없거든요. 말도 거의 맞아. 안 듣고. 그러니까 이게 헝가리 사람이지만 동시에 독일의 그 어떤 도시를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또 도시만은 아니다. 헝가리도 뭐 크게 다르지 않다.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보여줄 수 있는 생각도 스쳐 지나가고요. 그래서 여기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되게 보면 헷갈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 진술들도. 이게 그,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도 되게 헷갈리게 서술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헝가리 그 바텐더인지 나인지 이게 뭐였지? 도시 이름 엑스트레 마두라. 에스트레 마두라인지 독일 도시인지 뭐 어디서 뭘 어떻게 누가 말하는지 다 헷갈리게 써놨어요. 다 심표를 맞아요. 쪄가지고 밖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일부러 이렇게 한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는 사람이고 그 어디에도 정확하게 속해 있는 게 아닌 거고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섞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물론 화자이고 이 소설 안에 인물에 불과하지만 동시에 이 소설 자체가 그런 엑스트레 마두라라는 그런 공간들, 또 독일의 공간들, 혹은 그 어딘가도 아닌 그 우리가 제대로 정할 수 없는 그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혹은 거기에 이 독자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작품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뭐, 내가 과잉 해석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뭐,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 거죠. 한 글이어도. 이 라스트 울프의 또 맨 마지막 문장을 또 이쯤에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라스트 울프 맨 마지막 문장이 이제 그 이후로 늘 그 끝을 만지작거리며 바로 여기서 매일매일 그는 머릿속에 호세 미구엘 이야기의 끝을 쓰고 또 다시 쓰고 있다고 라는 식으로 이 마무리가 돼요. 이 라스트 울프의 맨 마지막 문장이. 그리고 마침내 이제 쓰고 있다고에 이제 점이
드디어 온전한 점이 찍히게 되어 있죠. 미구엘 아저씨, 이 호세 미구엘 아저씨도 이걸 말하려고 하잖아요.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지. 근데 우리 술쟁이 아저씨가, 화자 아저씨가 말하지 말라 그래요. 이것도 뭔가 되게 의미심장하지 않았어요? 저는 음. 진짜 이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말을 안 해줘. 예, 어, 맞아. 예. 그래서 저는 되게 의미심장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었죠. 음. 음, 그래서 나는 약간 바텐더가 미웠던 게 뭐냐면 얘가 늑대 이야기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야. 음. 가끔씩 반짝거리는 눈으로 늑대요?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하긴 하죠. 예. 근데 내가 봤을 때 이제 슬슬 마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음, 바텐더가. 보면 유리잔을 닦아서 찬장에 두고, 그러니까 음. 찬장을 자꾸만 쳐다보고, 눈 감고 서 있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마감할 때가 다가오니까 안 듣고 싶은 거 아니었어? 빨리 갔으면 좋겠는 거 아니었어, 임마. 난 보고 싶은데, 난 듣고 싶은데, 네 마감이 문제냐? 약간 그런 마음으로 저는 끝을 읽긴 그런 했거든요. 비하인드가 있었다고. 예, 약간 저는 그랬어요. 네. 왜냐면 얘가 뭐 예를 들어 뭐 다른 손님들이 있거나 하면은 응대를 하는 뭐 그런 모습이나 아니면 왜냐면 얘가 다 그래도 호응을 해. 아예 안 하는 아니, 건 근데 아니잖아요. 아침 아니에요? 되게 그니까 사람이 아직 안 온 그런 시간대 아니었어요? 내가 제대로 못 읽었나? 응. 저는 약간 뭔 느낌이냐면 이 이제 펍이 뭐 예를 들어 이제 24시간 풀타임이던 아니면은 뭐 아침이던 그러니까 응. 새벽에 시작을 해서 이제 그 다음날 조금 새벽까지 하는 그런 펍들도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얘 느낌이 약간 피곤해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이제 술 마시는 사람들밖에 없는 장소다 보니까 얼마나 진상들도 많고 힘들겠어. 근데 얘가 끝에 갈수록 유리잔을 닦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술을 따른다. 뭐 아니면 뭐 이 바텐더가 다른 손님한테 어서 오세요라고 얘기한다. 뭐 이런 게 없고 계속 유리잔 닦고 계속 찬장에 뭐 집어넣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셔터문을 닫을 때가 된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응. 이 화자가 나이가 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빨리 나갔으면 좋겠는 거야, 이 할부지. 나 집에 좀 가게. 나 이제 유행가도 지겹고, 이제 늑대 이야기도 지겨워 죽겠으니까 빨리 가세요. 가쇼. 이러는 거 같은 거여서 내가, 아, 음, 알겠어. 그래, 너도 피곤 사겠지. 근데 나는 궁금하다고. 이랬는데 이제 딱 거기서 음,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음, 혼자서 또 그걸 계속 쓴다 이러고 이제 끝나는데 그럼 음, 나도 알려줘 그 쓰는 거 무슨 이야기를 매일매일 쓰는 건데 근데 이러고 이제 끝나버리죠 소설이 맞아. 그 의미심장하다고 느낀 이유가 뭐세요? 말을 안 해주니까. 왜, 아, 침묵은 원래 의미심장한 거 아니겠어요? 어,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 그냥, 우리는 그냥 그런 존재다. 뭔가, 음, 이해할 수 없는 거니까, 이 세상이란 걸, 완전히. 그래서, 그랬던 건 아닐까요? 좀 잘 음. 모르겠는데. 네. 근데 되게 의미심장하긴 했잖아요? 네. 말을 안 해주니까. 저는 약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앞전 얘기는 약간 우스갯소리랑 비슷한 건데 음, 이제 바텐더가 마감 시간이 급박해서 그런 것 같다라는 말도 했지만 이 마지막 늑대 사건이라고 일단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거는 항상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따지면 지금 이 순간에도 늑대가 아니고 다른 수많은 멸종 음, 위기종들이 멸종을 당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표면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아니고 다른 의미를 앞선 우리 뭐 방아님이나 제가 얘기했던 것들 그런 문제들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끝나지 않는 문제들이잖아요. 반복되고 그렇기 때문에 끝이 없죠. 그런 문제들은. 그래서 음, 이 끝 이야기가 사실은 없는 거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긴 했어요. 어찌됐건 이 마지막 늑대 사건은 계속되는 거니까. 이 음. 사람들이 지구상에 발붙이고 사는 동안에는 계속될 일이니까 이거는 마지막 이야기가 없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이걸 다시 지금 좀 보고 있는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걸 들려드리자면, 그렇게 막, 그게 정확하게 내가 이 이야기로부터 짐작했던 것이라서 그가 말했다. 나는 그에게 내게 말하지 말라고 요청했고, 우리는 그저 포용하였고, 그렇게 나는 그를 떠났다. 여기까지 좋다, 이거예요. 근데 웃긴 게 다음 문장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가 바로 오늘까지도 나를 괴롭히는 불안감을 야기한 것이다. 예, 음, 이 문장이 되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지가 떠났는데, 이 사람, 그래서 불안감이 야기됐다는 거예요. 아니, 너무 열받지 않아요? 이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다음 소설도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불안감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사냥터 관리인 그 첫 번째 판이라고도 나와 있는데, 좀 이걸 읽으면서 처음엔 저는 라스트 울프랑 좀 연결이 되어 있는 이야기인가 했어요. 처음에. 왜냐면 사냥터 관리인 같은 얘기도 나오고, 음. 약간 계속 이제 사냥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둘이 약간 좀 뭔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늑대 사냥꾼? 뭐 이런 얘기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냥 유해동물 사냥하는 어떤 관리인? 음.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어떤 불안감과 그, 지가 몸이 아프다고 생각해서 막 병원 갔는데, 이제 몸이 아픈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정신적으로 뭔가 이제 두려움과 공포감과 불안감 때문에 갑자기 미쳐가지고 덫을 막 여기저기 마을에 막 놓으면서 사건이 전개가 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 얘기와 그 다음에 이제 기교의 죽음은 연결되어 있는 얘기이긴 하죠. 어떤 소설 안에서.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제 이게 라스트 울프랑 연관돼 있는 줄 알고 있다가 너무 다른 얘기여가지고 다시 하고 처음부터 다시 읽었거든요. 이게 계속 이제 약간 호세랑 뭐 이런 얘기인가? 얘가 이제 그 전에 얘기인가? 이러다가 아니네 이러고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읽었는데 근데 이런 이제 불안감에 대한 이제 공포감에 대한 얘기가 주된 이제 내용이잖아요. 첫 번째 산행터 관리인이 따지면 이 관리인의 갖고 있는 그런 두려움이니까 뭘 의미하는 걸까? 그러니까 그냥 이 사건만 두고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긴 하거든요. 그 이 사건만 보면 그 여기서 나오는 이제 말 중에 하나가 유해한 포식동물을 측은히 여기는 상향터 관리인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우습다고 얘기하면서 표현하는 문장으로 이제 나오는데 이게 어찌 보면은 이제 사건의 발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썩 그렇게 유쾌한 사건은 아니지만 흥미로운 사건인데 이게 또 의미를 부여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저는 사건으로만 보긴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방아님은 어떠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라스톨프랑 이거랑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그런 나아가는 방향 자체가, 방향성이나 결이. 이것도 그냥 너무 이게 같은 말 반복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세상이 멸망해 가는 거, 그리고 거기에 그, 그러니까 여튼 계속 죽이잖아요. 이 늑대도 죽이고, 뭐, 아무튼 뭐 유해 동물이라고 하지만, 뭐, 여튼 죽이니까. 근데 그 죽이는 거 자체가, 그냥 뭐, 이 책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같은 무게, 뭐, 같은 중요성을 가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동물이긴 한데, 뭐, 동물의 목숨도 인간의 목숨만큼 사실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동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생명이라는 점에서. 근데 우리는 동물들을 그냥 죽이고, 그 죽이는 게, 뭐, 유해 동물이라고 죽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유해 동물인 거지. 그 유해 동물 본인 입장에서는 뭐, 유해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구의 입장에서 인간이 유해한 것처럼.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우리는 죄책감을 사실 느끼지 않잖아요. 우리가, 진짜 극악하게 설명하자면 우리 모기 다 잡아 죽이잖아요. 아무 죄책감 없이. 근데 모기 입장에서는 나는 유해한 생물이 아니란 말이야. 인간이 그냥 인간의 피가 필요한 거지. 내 자손들을 위해서 인간의 피를 빨아야 돼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그게 유해하니까 죽이는 거고. 근데 보면은 되게 유쾌하게 죽이잖아요. 그것도 심지어. 아무 입말에 죄책감 없이. 근데 아니, 나 처음에 모기 얘기했는데 너무 찔리네, 갑자기. 아니 반성하세요. 반성이요. 아니 아무튼 그냥 그런 도덕적이고 의식적인 것에 말살 가치도 느껴졌고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명성 혹은 그냥 자연성에 대한 죽음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솔직히 약간 쌍둥이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같은 책 안에 들어간 이유가 있겠거니 하긴 했어요. 음, 아니면 다른 책에 갔었어야 되는데, 이게 뭐, 사냥이라는 단어로 묶인 것 같진 않고, 둘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긴 했어요, 작가가. 보면은 이제 뭐, 이 사냥터 관리인 같은 경우에는 끝에 가면 난리가 나죠. 한 마을이 이제 난리가 나잖아요. 이제 그것도 음, 진짜 엄청 잘 숨겨놔가지고, 음. 사람이 그냥 가다가 그냥 다리가 다치죠. 분질러지는. 예, 예. 예, 그래서 뭐, 진짜 너나 할 거 없이, 뭐,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든, 뭐 어린이든, 아니면 노약자건 할 거 없이 다 다리가 다치는 난리인 상황이 도래하는데, 이 소설도 이제 라스트 울프와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긴 하다. 음, 어떤 늑대 무리의 멸종, 이꼬르 음, 이제 그 마을의 거의 멸종,
인간의 멸종 같은 느낌도 들긴 했어요. 그 덫을 다 놓으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다치기 시작했는데, 예. 이게, 그러니까, 이 작가가 제가 볼 때는 단순히 그런 자연적인 그런 것에만 속박되고 싶지 않다. 혹은 그것만을 노린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게, 진짜 이 소설의 마지막 페이지, 그러니까 두 번째 판의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은, 그, 교회 쪽에 이제 떠요. 그 덫을 덫. 놨죠. 네. 예. 그래서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마음을 어지럽히는 질문, 헤르먼이 이 덫으로 재단에 다가오는 사람을 잡으려 했는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예수를 목표로 했는지 그 의도는 대답은 없이 남아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많은 게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또 우리 예수님을 믿는 분들께는 좀 죄송하긴 하지만 이거는 소설이니까 예수라는 게 되게 상징적인 사람이잖아요. 또 이 특히 기독교 문화에서는 이 사람은 헝가리 사람이고 헝가리 역시 기독교 국가니까 이런 이 예수라는 게 결국 이거 신을 상징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신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인 거니까 기독교 문화에서 보면 동시에 구원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걸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작가가 얼마나 이걸 염두에 두고 썼을까. 그러니까 어쩌면 이 사람이 생각한 머릿속에서는 그런 각각의 우리가 말한 포인트들, 요소들이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묶여져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세상의 멸망이라는 거, 혹은 종말이라는 것으로. 어찌됐든 간에 모든 우리의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좀 불순한 우리의 행동들이 세상이나 이 우리 현실적인 세계든 뭐 그런 의식적인 세계든 이게 멸망에 가까워지고 있고 그것은 우리의 정말로 멸망을 초래하게 되는 것과 멀지 않으니까. 그 의식적인 거든 현실적인 거든. 그래서 되게 보면 소설 자체도 되게 숨막히게 쓰여져 있고 그리고 그 내용조차도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게 어디까지 그게 작가들은 그렇잖아요. 이걸 쓸 때 가늠한 그 범위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있을 텐데 그게 어디까지였는지 나는 모르니까 뭐 그 사람 인터뷰나 이런 걸 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작가에 대해서 전 진짜 너무 궁금해졌어요. 이번 책을 통해서. 이 작가님을 이제 얘기하는 제일 큰 게 암울한 묵시록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묵시록이라는 것만 쳐도 이제 이 작가님이 나올 정도로. 근데 이제 묵시록이라는 게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의 뭐 재림, 뭐 천국의 도래, 결국엔 이 세상이 이제 이 지구의 인간들이다 하고 사라지는 타노스처럼 사라지는 그 순간을 이제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작가님이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 라스트 울프라는 책 안에서도 정말 많이 느껴진 것 같다. 오늘 또 이렇게 또 기나긴 이 라슬로 작가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름도 더럽게 어려워. 이름도 길어, 이름도. 아, 근데 크로스너 진짜, 코이 마슬로. 그래서 제 라슬로라고만 하잖아요. 발음 꼬일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또 라슬로 작가님에 대해서 얘기를 급하게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희가 또. 이 문학상의 또 시기를 놓치면 또 영영 못하지 않습니까? 또 이때 또 읽어줘야 또 아, 내가 문학상 탄 작가님의 책 한 권을 읽었다 또 이렇게 하지. 이거 놓치면 이제 영영 못 읽는 겁니다. 뭘 그래야 또 라슬로를 친구한테 보냈어. 가서, 우리 읽어봤어? 이렇게 하고 자랑도 좀 하고, 좀, 거들먹거리죠. 안 그러면 뭐,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어디 가셔서 이제 너 이번에 노벨 문학상 누가 탄 줄 알아? 라슬로 몰라? 라스트 울프 몰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이런 게 두 번 없습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이 시기에 하지 않으면 뽕을 뽑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번 회차 재빠르게 들으시고 재빠르게 대화 많이 나누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이렇게 기나긴 대화 또 함께 해주신 방아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예,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우리 그러면 또 다음번에는 또 저희가 또 계속하는 컨텐츠들도 있고 또 새로운 컨텐츠 뭐 혹시나 있게 되면 또 갖고 와보도록 하면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려 안녕히 계세요. 안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까 했는데?